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또는 하락할 것인지 많은 투자자들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의 중심이 되는 비트코인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볼게요. 그 핵심 중 먼저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연방준비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에요. 먼저 2024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연준은 현재 5.25%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93%로 예측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는 실업률 3.8%, GDP 성장률 2.1%로 둔화되었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기 둔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실제로 10년 만기 국채가 4.2%,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5%까지 올라갔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있는 자산은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핵심 두 번째, 미 연준 발표 데이터와 비트코인의 관계. 연준이 발표한 경제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2.5%, 산업 생산은 0.2% 상승에 그쳤고 제조업 활동은 마이너스 0.5%로 감소했어요. 이 데이터들은 미국 경제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경제가 둔화되고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은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핵심 세 번째,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2024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7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지속하고 있어요. 국채 발행량은 연간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죠.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2%, 2년 만기 국채는 5%까지 도달했어요. 이 수치는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양적 완화가 도입되면 시장이 풀리는 유동성은 다시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몰릴 수 있고 2020년 팬데믹 당시 양적 완화가 비트코인 급등을 촉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가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죠. 달러 가치 하락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거시 경제적인 상황을 알아두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일단 관점이 비슷한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이자 웹3 투자사 말스트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아서 헤이즈의 분석을 같이 살펴보려 하거든요. 그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위한 조건으로 거시 경제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크리스 에셋의 설립자이자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 크리스 마틴슨도 이에 대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겹치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늘리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자, 그럼 이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헤이즈와 마틴스는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면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본 비용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죠. 둘째는 양적 완화 재도입인데 헤이즈는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해요. 마틴슨 역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비트코인의 유동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죠. 특히 팬데믹 당시처럼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약세와 글로벌 유동성 공급인데 미국의 재정 적자와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자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이들의 분석 내용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개인적 차트 분석을 조금 더 더하자면 현재 비트코인이 56,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격 구간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첫째, 현재 주요 저항 구간은 58,000달러입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중요한 심리적 구간으로 이 저항을 뚫어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58,000달러를 돌파하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6만 달러를 넘기며 강력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6만 달러에서 62,000달러 구간은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매물대였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넘어설 경우 시장에서는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 목표는 65,000달러 부근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이전 최고치조차도 다시 도전하는 흐름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거래량이 현재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56,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의 동반 증가가 필요해요.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선물 시장의 오픈 이자도 함께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시 경제적 상황과 관점 그리고 구체적인 차트적 분석까지 더해서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매수를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관망하며 타이밍을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는 거 강조드릴게요. 다음은 리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이번 달 초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연기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1억 3,900만 달러를 법원에 예치하며 벌금 납부를 보류했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리플의 벌금 유예를 SEC도 동의했다는 건데 현 상황을 짚어보면 SEC는 리플의 XRP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증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2024년 8월에 이를 기반으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XRP가 타의중앙화된 암호화폐로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이러한 법적 논쟁은 단순히 리플과 SEC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소식인데 법적 전문가는 SEC가 리플의 벌금 유예를 받아들인 것 자체를 항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SEC 지역 책임자였던 마크 페이젤에 따르면 SEC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항소가 진행된다면 2025년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로 인해 항소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10월 7일까지가 SEC의 항소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플 XRP는 증권이다 라고 못 박을 만한 핵심적인 반전 카드가 없기 때문에 리플은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더불어 만약 SEC가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1월에 있을 미 대선을 기점으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느냐에 상관없이 게리 겐슬러는 해임될 것이라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나의 돈을 걸겠다 라고까지 말한 만큼 리플 측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소송에 관해서는 SEC가 항소를 안 하면 좋긴 하겠지만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은 계속해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 체크하시고요. 더불어 소송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에서 XRP의 중요성과 리플의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리플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드려보자면 일단 리플의 글로벌 확장 전략과 기술적 발전은 이번 소송 이슈와는 별개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갈링하우스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에서 리플의 XRP 레저의 기술적 진보를 중심으로 리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리플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강력한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특히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 리플은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이 솔루션은 국제 송금의 XRP를 활용해 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XRP 레저의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혁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스마트 계약 기능이 추가되면서 XRP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다양한 탈중앙 금융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NFT 생태계에 대한 지원 확장은 리플의 기술적 진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XRP 레저의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비용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이는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리플은 최근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6천만 달러를 투자해 블록체인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결국 리플의 이러한 글로벌 확장과 기술적 발전은 SEC와의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XRP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걱정할 것 없다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꾸준한 브리핑을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필히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항상 구독자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크립토피아였습니다.